그때 할머니네에 자주 놀러 오시던 김씨 할머니란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분이 문제였어요. 너 안 자지? 안 자잖아. 안 자는 거 다 알아.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분명히 사이코패스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내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목소리가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 내가 들려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같이 감상해 보시죠.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벽사신당의 당주 한솔입니다. 자, 오늘도 특별 게스트 한울님과 함께하는 괴담을 보다입니다. 한울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이 보통 때가 되면 퇴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무당도 어떻게 보면 퇴직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퇴송굿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무당이 모시던 신들도 퇴직을 하나요? 네. 응? 있습니다, 실제. 퇴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세요? 그 신들은? 또 올라가셔서 다음을 준비하시겠죠. 아, 다른 사람에게 내릴 준비를 네, 하는 건가요? 와,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무당은 우리끼리 하는 우스갯소리로 네. 사지 멀쩡하고 말할 수 있고 정신 온전할 때까지는 한다. 평생 직업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래서 우리 형사님이 계속 인터폴 무당을 노리시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시죠.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아니 저희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끼가 없어요. 아니 접수 받고 아, 실장. 예 실장을 해야지. 제가 형사님 밑에서 일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돈 제가 많이 줄게요. 뭘 줘요? 그 페이. 저희 괴담을 보다에서는 여러분들의 공포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무시무시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무섭고 오싹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괴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사실과는 전혀 다른 기억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연의 주인공인 가명으로 동현 씨는요, 현재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32살의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키가 188cm에 몸무게는 105kg. 누가 봐도 체격이 아주 건장하죠. 근데 이분이 어릴 때는 병원에 몇 번이나 장기 입원하느라 6년 중에 한 학년도 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병약했던 거죠. 그러다가 동현 씨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무렵에 고열로 시달렸을 때의 일이에요. 당시 동현 씨는 38도에서 심할 때는 40도 가까이 오르는 열 때문에 수시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찬바람을 좀 쐈다 싶으면 감기가 걸릴 정도로 몸이 정말 약했어요. 여름 감기인가 싶었는데 열이 너무 자주 오르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아주 많았죠. 근데 정작 병원에 가서 의사 얘기를 들어보면 뚜렷한 답을 주지 못했답니다. 어디는 뇌염이라고 했다가, 또 어디는 장이 문제라고 했다가, 또 어디는 폐렴이라고 했다가, 원인을 딱 집어서 치료를 못 해주니까 매번 해열제만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대요. 당시 동현 씨네 집안 형편이 아주 넉넉하진 않아서요, 한 달을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병원에 더 가기도 힘든 상황이 됐어요. 해열제는 이미 차고 넘치게 있고 뾰족한 치료법도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집에서 쉬기로 했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고 동현 씨는 외동아들이라 결국 시골 할머니 댁에 가게 됐는데요. 당시 큰고모가 할머니와 함께 시골에 살고 있었답니다. 이 두 분 다 농사일 외에 다른 일은 없어서 집에만 계셨고 해마다 여름방학이면 할머니 댁에서 지내곤 했으니까 동현 씨도 불편할 게 없었죠. 이 동현 씨는 아픈 와중에도 고모 보러 가자는 부모님 말에 흔쾌히 좋다고 따라 나섰고 그해 7월 말부터 동현 씨의 시골 할머니네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할머니 댁은요, 강원도 모 지역의 해안가 근처에 있었는데 부모님은 거기가 바닷바람이 좀 세긴 해도 서울에서 지내는 것보단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요, 동현 씨가 이 무렵부터 열이 심해져서 기억이 흐릿해진 거였어요. 분명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할머니네 집까지 온 것까진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고모가 죽을 떠먹여주고 있고, 또 어떤 날은 눈을 떠보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이마를 짚어주고 계시고, 이게 열이 수시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정신이 좀 몽롱하다고 해야 될까요? 현실감이 좀 없는 그런 느낌도 들었답니다. 그래서 동현 씨가 기억하는 건 할머니와 고모, 할머니네 강아지 백구, 그리고 할머니 친구분이래요. 시골은 보통 이웃 어르신들이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반쯤 거의 살다시피 머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할머니네에 자주 놀러 오시던 김씨 할머니란 분이 계셨는데 바로 이분이 문제였어요. 동현 씨가 잠을 자다가 깨보면
이분이 코앞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거나 귀에 대고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괴롭히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때마다 할머니가 화를 내면서 김씨 할머니를 내쫓아서 상황이 금방 끝나긴 했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동현씨 입장에서는 그분이 결코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할머니네 집 강아지 백구였는데 얘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 커도 몸집이 작은 건지 몰라도요, 키가 동현씨 허리춤?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동현씨가 정신을 찰 때마다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었대요. 안타깝게도 동현씨의 열병은 시골로 내려온 뒤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보통 낮에 잠들면 오후에는 일어나고 밤에 잠들면 아침에 일어나고 뭐 이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밤에 잠들면 다음날 점심때 깨고 낮에 잠들면 다음날 한밤중에 깨는 거예요. 내내 별 생각이 없던 동현씨도 이쯤 되니까 슬슬 무서워지더래요. 이러다가 아주 오래 깊이 잠들어서 영영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여기서 또 문제가 바로 김씨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이 동현씨를 괴롭히는 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는 또 열이 오른 상태에서 잠이 안 와서 눈만 감고 있었는데 김씨 할머니가 옆에 오더니 너 안 자지? 안 자잖아. 안 자는 거 다 알아.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또 하루는 누워있던 동현씨 몸을 자꾸 꼬집어요. 이렇게. 그때마다 동현씨는 발버둥 치면서 소리를 질러서 고모나 할머니를 불렀는데요. 이분이 매번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깎이는 느낌까지 들더랍니다. 동현씨는 할머니가 매번 쫓아내기만 하고 왜 오지 말란 소리를 안 할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던 어느 날 동현씨가 그날 날씨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산봉우리 있잖아요. 그쪽에 비안개가 잔뜩 끼어있고 집안에 자기는 누워있는데 그 습기로 팔이 진득거릴 정도로 무더운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방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김씨 할머니가 미닫이 문을 탁 열더니 갑자기 동현씨 팔을 확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방 밖으로 나와서는 아예 집 밖으로 끌려나갈 판이 되었고 동현씨는 할머니, 고모 하고 소리를 쳤죠. 그때 갑자기 그 자리를 비웠던 고모 대신 할머니가 달려와서는요, 애를 어디로 데려가냐면서 김씨 할머니가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동현씨는 두 분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분명히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붙잡힌 팔을 빼려고 했는데 김씨 할머니가 절대로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대문까지 끌려갔을 때 할머니는 김씨 할머니 소나귀에서 동현씨를 확 낚아챘고 할머니는 동현씨를 품에 안고 김씨 할머니가 가던 그 바다 쪽, 그쪽과 반대 방향인 산을 향해서 마구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중턱에 다다른 후에야 할머니도 동현씨도 숨을 돌리게 됐는데요. 진짜 정신없이 막 급하게 뛰다가 이제 한숨 돌리게 되니까 눈물이 막 터지더래요. 이렇게 아픈 것도 힘든데 왜 이상한 할머니한테 이런 고통까지 당해야 되냐. 너무 서러운 거죠. 그 어린 나이에도. 근데 옆에 계신 할머니도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 보니까 해가 뉘어뉘어 저무는데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말을 툭 꺼내더랍니다. 아가, 할미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동현씨는 당연히 집에 가자는 말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할머니 표정이요, 평소와 다르게 무섭게 굳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똑같이 아가, 할미랑 같이 갈래? 그 말이요, 어렸던 동현씨가 들어도 뭔가 다른 의미라는 걸 알겠더래요. 그래서 동현씨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냥 빨리 집에 가자고, 다른 데 말고 빨리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할머니가 동현씨를 꼭 안더니 그러시더래요. 할머니도 너무 지쳐서 더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같이 가자고. 그러더니 아까 김씨 할머니처럼 동현씨 손을 꽉 잡고는 산으로 막 들어가더래요. 동현씨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할머니는 그래도 동현씨를 놔주지 않고 점점 더 어둡고 깊은 산속으로 막 들어갔어요. 동현씨는 엉엉 울면서 할머니 왜 이러냐고 제발 집에 좀 가자고 악을 쌌는데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동현씨 손을 놓더니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뒤로 넘어진 동현씨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집에서 기르던 백구 있죠. 그 백구가 할머니 발목을 미친 듯이 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순한 강아지였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만 슬쩍 와서 뭐 뺨이나 손등을 살짝 핥아주고 하고 그런 강아지였는데 그 조용하고 얌전한 백구가 할머니 발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맹렬하게 물어뜯고 있는 거죠. 동현씨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동현씨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왠지 집에 고모가 있을 것 같더래요. 팔다리가 온통 흙투성이가 되도록 산길을 막 뛰어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앞으로 확 넘어지려는 순간에 동현씨는 탁 눈을 떴답니다. 돌아보니까 고모와 엄마가 동현씨를 붙잡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현씨가 고열에 의한 발작으로 잠든 상태에서요, 몸을 마구 뒤틀면서 경련을 일으켰던 거죠.
만약 그 고비를 못 넘겼다면 동현 씨가 잘못됐을지도 모를 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답니다. 천만다행으로 무려 한 달 넘게 동현 씨를 괴롭히던 열이 뚝 떨어졌고 동현 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동현 씨가 오랜만에 엄마를 보고 반가워서 그간 있었던 일을 막 수다를 떠는데 김 씨 할머니가 자꾸 괴롭혔던 거, 그러다가 할머니랑 산으로 도망쳤던 거,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산속으로 끌고 갔던 것까지 다 털어놨죠.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가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동현 씨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요. 할머니가 이미 반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동현 씨 아버님이 늦둥이 막내셨는데요. 그 즈음에 노안으로 몸이 편찮으셨던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동현 씨는 이 상황을요, 좀 더 나이를 먹고 난 뒤에야 이해할 수가 있었답니다. 좀 크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도 좀 이상했어요. 고모처럼 항상 옆에 있지도 않았고 꼭 동현 씨 아플 때만 고모랑 번갈아서 나타났던 거죠. 또 꼭 김 씨 할머니가 먼저 나타나고 나서 할머니가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현 씨가 현실로 착각했던 그 꿈 있잖아요. 그건 일종의 임사체험 같은 거였는데, 그렇다고 해도 같이 가자던 할머니의 그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꼭 혼자 가기 적적하니까 같이 가자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살아생전에 할머니랑 사이도 좋았고 외런방학이 되면 할머니네 가서 함께 지내는 게 정말 큰 낙이었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셨을까 싶은 거죠. 차마 할머니가 했던 그 말까지는 부모님이 하지 못했어요. 동현 씨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쳐서 의식적으로 할머니네 가는 걸 피하게 됐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를 핑계로, 성인이 된 후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모른 척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불과 6년 전인 26살 무렵에 갑자기 퍼뜩 그 백구가 생각난 거죠. 이 고모가 몇 년 전까지 할머니 댁에서 살다가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집을 허문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맞다, 백구 떠올린 거죠. 그동안 부모님과도 의식적으로 할머니나 할머니 댁 얘기를 피했었고 아예 잊고 살았던 거예요. 동현 씨는 꿈속에서 그렇게 날 도와줬던 백구를 어떻게 잊고 있었나 싶어서 너무 미안해져서 바로 집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으신 어머니께 옛날에 할머니 집에서 기르던 그 백구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죠. 그 뒤로 시골에서 쭉 키운 거냐. 근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요, 백구? 무슨 백구? 고모가 개털 알러지 있어서 우리 집에 개 안 키웠어. 그 말에 놀란 동현 씨가 엄마 아니, 나 그때 아파서 시골 갔을 때 하면서 대충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또 그 소리냐고, 그때 열이 심하고 아파서 헛골 본 거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때도 김씨 할머니가 어쩌고 할머니가 어쩌고 그런 말을 해서 사람 놀래키더니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시더래요. 대충 둘러대고 전화를 끄는 동현 씨는 너무 혼란스럽더래요. 설마 백구까지 헛것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년 전 동현 씨가 헬스장을 차릴 때 동업자인 친한 형 부부와 함께 점을 보러 갔어요. 왜 사업할 때 보통 점 보러 가잖아요. 그때까지도 어릴 때 그 일이 가끔 생각났는데 그렇게 아픈 뒤로는 몸이 건강해져서 또 이상한 걸 보거나 뭔가 겪은 적은 없대요. 동현 씨는 그래서 미신 같은 걸 전혀 믿지 않았지만 동업자 형님 형수님이 사업하는 사람은 한 번쯤 점 봐야 된다, 그래서 같이 따라가게 됐는데, 신당이라는 곳에 가서 점사도 보고 개업일은 언제가 좋고 어떤 부적을 쓰면 좋다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일행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 동현 씨가 슬쩍 물어봤대요. 제가 어릴 때 이렇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대체 뭐였을까요? 하고, 그러니까 그 무당분 하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저승사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한다고, 그 사람이 가장 혹해서 쉽게 따라가기 쉬운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집안의 터주신이나 다른 어떤 지키는 힘이 강해서 그냥 못 데려갈 것 같을 때 그렇게 약은 수를 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 할머니도 김씨 할머니도 동현 씨를 꿰어서 데려가려고 수를 쓴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까운 조상령이요, 자손을 돌볼 때는 꼭 사람 형태로는 안 온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백구 있잖아요, 그 백구가 동현 씨의 진짜 할머니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무슨 일이었는지, 단순히 열이 너무 심해서 헛것을 본 걸 동현 씨가 편한 대로 짜맞춘 건지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이제 동현 씨는요, 좋은 마음으로 할머니 성묘를 다닌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님, 이번 이야기에서 하늘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정말 저승사자가 할머니인 척하고 백구가 진짜 돌아가신 할머니였던 걸까요?
걸까요? 실제 저승을 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분들을 보면은요, 죽은 누가 보여라는 말을 하죠.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인다, 네 아빠가 왔다, 맞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만큼 다 사셔서 가실 때 저승길이 낯설지 말라고, 조상 사자가 가까운, 그리고 사이가 좋았던 분들이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젊어서 사자가 와서 데려가려고 하는 안 좋은 경우에도 홀리려고 내가 좋아하던 분들 얼굴로 보이죠. 아, 두 가지 다 해당되네요. 네네. 해당되지만 진짜 그 조상으로 오느냐 아니면 가면을 쓰고 오느냐가 다른 거죠. 그거를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너무 지금 확연하게 나이가 드셔서 노안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돌아가신 네 엄마가 보여, 그런 경우에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고 젊어서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사람이 자꾸 그런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될 일이죠. 아직 갈 사람이 아닌 사람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다. 그럼요. 네. 그럼 이야기 속에서 나왔던 할머니와 김씨 할머니는 그러면 어떤 존재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그 김씨 할머니로 보인 존재가 진짜 그냥 사자고, 할머니로 둔갑해서 보인 게 아닐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김씨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가 있잖아요. 진짜 할머니. 네. 그러면 본체는 김씨죠. 그러면 같은. 네네. 그래서 끌고 가려는 건 마찬가지였습니까? 네네. 그런 해석이 또 가능하네요. 맞네요. 음. 형사님 생각하셨습니까? 했죠. 자, 형사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지 난. 엘리트. 예,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살인사건입니다. 또 살인사건. 예, 때는 2008년 7월 8일이었습니다. 흥해읍에서 인근 주민이 갈대숲에 버려진 어떤 물건을 발견합니다. 또 불안하죠. 예, 알고 보니 사람의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이제 기동대 형사들을 총동원해서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 생활을 하면서 여러 수색에 많이 동원됐는데, 특히 여름철 수색은 정말 힘듭니다. 보통 그런 시신을 유기를 할 때 잘 보이는 곳에 유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곳보다는 좀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을 주로 봐야 합니다. 힘든 수색 끝에 이제 왼쪽 다리와 양팔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하고 몸통은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해요. 양 다리와 양팔, 이 더운 날씨로 인해서 부패가 좀 많이 진행이 됐고, 시신의 일부는 또 들짐승에 의해서 훼손도 됐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감식 결과 양 다리와 양팔은 동일한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지가 한 달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시신 일부가 발견된 지 약 2주 후인 7월 22일에 최초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1km 정도 미터 떨어진 곳에 조경 작업을 하던 인부가 또 버려진 포대를 발견해요. 수상하죠. 그래서 인부가 작업 도구인 낫으로 포대를 열어보니 그 안에 이제 시신의 머리와 몸통이 들어있었어요. 분석한 결과 이 시신은 50대 정도의 여성으로 추정됐는데, 부패가 심해서 얼굴은 전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저희 이제 목에 있는 설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뼈가 있는데 이 설골이 골절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훼손해서 이제 유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시신의 또 특이한 점은 오른손 손가락 끝이 모두 이렇게 절단이 돼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절단되었다는 것은 이제 지문 채취를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곧 이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면 본인도 이제 발각될 우려가 큰 거였죠. 그러면 이 신원이 확인되면 범인 자신도 범행을 의심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용의자, 예, 주요 용의자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신의 손가락을 절단했는데, 그런데 또 이해 못할 게 오른손 손가락은 다 절단했는데 왼손 손가락은 절단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왜 그랬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범인이 우리 지문 인식은 오른손만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계속 서두르다가 차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미처 왼손 손가락을 다 절단을 못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손 손가락이 성했기 때문에 물론 시신이 부패되면서 일부는 또 훼손이 됐어요. 그러나 일부에 있는 손가락 지문을 채취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사이코패스의 범행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이 잔인하게 훼손된 것이 신원 확인과 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코패스다라는 이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신 훼손이 보통 사이코패스의 범행은 쾌락이나 지배 욕구를 위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고문을 해서 죽인다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시신 훼손한 이유가 범행을 숨기고 신원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범행이 얼핏 보면 치밀해 보이지만 왼손 손가락에서 지문이 검출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했죠. 범인은.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보통 사이코패스의 범행 같은 경우에는 한 사건이 나면 또 냉각기를 가졌다가 또 다른 사건이 납니다. 연속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유사한 범행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범행이라기보다는 주변인에 의한 살인으로 보면 맞습니다. 네. 피해자는 이제 50세 주부로 원래 고향은 제주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포항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이미 이제 6월 24일에 남편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7살이나 어렸더라고요. 여성이 7살이 많았고 피해자는 또 평소에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항상 취해 있었다. 그때도 2008년 6월 11일에도 남편과 같이 낮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남편은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택시를 타고 외출을 했어요. 노래방으로 가자고 해서 택시가 노래방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한테 돈을 지금 없으니까 갖다 주겠다라고 택시 기사 기다렸는데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택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왜 하더라고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나. 돈도 없이 무조건 나왔고 내 친구하고 이제 전화 통화한 것도 뭐 힘들다, 살기 힘들다라고 말한 걸로 볼 때 굉장히 남편하고 뭔가 좀 굉장히 불화가 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음날 2시 30분경에 친구와 통화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술을 한 잔 더 하러 간다. 그리고 사는 게 힘들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보였고 남편도 새벽 4시에 잠결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봤다. 그때 피해자가 옷을 챙겨서 나가려고 한 것을 봤다. 그런데 자기가 잠결이라 말리지는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부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보고만 있었다는 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거지 반경 1.5km 내에서 휴대폰이 꺼진 게 확인이 돼요. 휴대폰이 꺼졌는데 물론 집에서 꺼졌을 수도 있고 반경이 1.5km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디에서 휴대폰이 꺼진 거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시신에서 범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뭐 DNA, 지문 그런 거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됐고 부패도 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범행 시점 즈음에서 포항에 예년과 달리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가능했던 증거들도 많이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남편이 평소에 부인을 자주 폭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그 주민들도 그걸 많이 목격했고 증언도 많았습니다. 사건 발생하기 전에 한겨울에 이 피해자가 어느 교회로 이제 들어갔는데 외투도 입지 않고 맨발에 옷도 얼마 거치지 않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남편의 폭행을 피해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보니까 손도 엄청 차가웠고 굉장히 떨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쫓기는 듯한 불안한 모습이었다고 해요. 남편의 입장은 부인이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집에 안 들어와서 이게 시비가 돼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남편이 충분한 범행 동기가 있잖아요. 기회도 있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이런 살인 사건이 나는 경우에 집안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학수사팀에서 집안을 감식을 했는데 별다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아내가 실종되고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남편이 세면기를 교체한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수사팀에서 감식한 그 배수관은 이미 이제 새 것으로 교체된 배수관이었죠. 뭔가 있었네요. 예. 그런데 남편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세면기를 교체한 기억이 없다, 자신은. 교체한 사람은 있는데 네.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남편이 아파트에서 사용한 수돗물의 양이 평균 매월 15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실종된 후에 남편이 혼자 사용한 양이 9톤이었는데 남성 혼자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양은 한 5톤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죠. 한 달에 남성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사용하는 양이 5톤인데 이 남편은 9톤이나 사용했으니까 뭐 평균보다 거의 2배를 더 사용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남편은 부인
부인이 새벽 4시경에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해자 시신을 부검해보니 위쪽에 있는 음식물 상태를 볼 때 사망 추정 시간은 새벽 4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의 휴대폰 신호가 끊긴 곳도 새벽 4시 집 근처였어요. 또 시신이 유기된 곳이 흥해읍이었는데 남편이 한때 흥해읍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리감. 예. 그런데도 남편은 자신이 흥해읍에 산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보통 아까 산부인님 말씀하셨듯이 살인범들이 시신을 유기할 때 자신이 잘 아는 지역에 가서 유기를 합니다. 지리감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곳에 가서 하진 않아요. 우리가 나쁜 일을 꾸미고 이걸 뒤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뭔가 버려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아는 곳에 가지 모르는 곳은 안 가요, 사람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많은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이미 차가 있는데 렌트카를 빌리려고 했고 그러니까 본인 차가 아닌 렌트카를 뭔가를 유기를 하려는 정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증거들은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해결이 안 됐다고요? 예, 해결하지 안 된 사건입니다. 왜요? 이런 증거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정황 증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면기에서 남편의 집에 가서 뭐라도 좀 발견했으면 났을 텐데 전혀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증거를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렸죠. 그런 정황이 있는데도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의 추측을 하는 거죠. 분명히 거기에 무슨 증거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렇죠. 있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 0.1%의 참. 가능성. 이야. 너무 좀 아쉽습니다. 형사님 그러면 예.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형사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예. 남편이라는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 범인일 확률이 거의 99% 넘죠.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1% 인두비오 프로레오 원칙이라고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이죠. 예전부터 형사사건을 하면서 이런 의심만으로 처벌을 해서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 법인으로 올려서 억울하게 받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강압 수사도 많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들이 만들어졌고 그런 원칙들을 또 지키다 보니 정말 범인 같은 사람을 검거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처음에 초동 수사가 정말 중요하다. 처음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증거라는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증거를 최대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 처음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증거들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자, 이번에는 한울 선생님께 지금까지 본 귀신 중에 가장 강력했던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력했던 귀신 너무 많지만 네. 개인적으로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쳤었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울님도 무서운 귀신이 있나요? 네. 와. 어릴 때 기억인데 제가 4살부터 한 8, 9살 무렵까지 제가 살던 뒷산에서 잘 놀았어요. 거기에는 파묘를 해간 그런 자리들이 많았거든요. 왜요? 글쎄요. 근데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파묘. 근데 무덤과 무덤을 두 구를 파간 그런 파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위에 나뭇잎으로 다 덮고 이쪽과 이쪽을 뚫었어요. 제가 굴처럼. 그래서 일로도 가서 놀고 이쪽으로 가서 놀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소름 끼치는 게 고인이 쓰다가 만 물건들을 거기 다 놓더라고요.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옷이며 거울이며 신발 뭐 이런 것들을 거기 다 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죽음이었던 거는 같은데 거기서 항상 놀았어요. 항상 놀았는데 어느 날 잠든 거예요. 그 안에서. 잠이 들어서 뭔가 몸이 이상하고 안 움직이고 약간 가위눌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안 돼. 일어나야겠어. 눈을 막 뜨다가 상체를 딱 일으켰는데 그 깨진 거울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항상 보던 거울인데 그날은 어떤 여자가 이제 몸이 반쯤 나왔어. 나한테 걸어오고 있는 중인 거죠. 이렇게 기어오고 있는 중인 거죠. 거울에서요? 정말 소리도 못 지르고 몸은 굳어서 달려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막 하고 지르니까 백구가 우리 기르던 백구가 뛰어왔더라고요. 뛰어와서 그래서 내가 소리를 하고 질렀더니 다시 그 거울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걸 너무 잊을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얘기 돼요. 일본에 수행하러 갔는데 아이들, 제자들 수행을 다 마치고 제가 새벽에 한 3시쯤 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제자들 수행을 다 끝내고 나니까 나는 정작 온천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그냥 잘까 하다가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가운을 입고 사발면 하나를 들고 핸드폰 하나 들고 걸어 나가서 온천에 몸을 담궜어요. 그리고 이제 라면이 뿌르면 먹으면서 혼자 즐겨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핸드폰이 갑자기 탁 켜진 거예요.
네. 키지도 않은 핸드폰이. 나는 손은 물에 묻혀 있잖아요. 그렇죠. 뭐지 하고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영화 링이 링에서도 그 우물에서 나오는 맞아요. 그 장면이 딱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죠. 응? 플레이가. 그래서 그 우리 실장이 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걸 끌려고 핸드폰을 끌려고 막 하는데 손에 물은 묻어 있지. 눌러도 이게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어렵게 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실장한테. 근데 실장이 이렇게 보여요, 방에서. 핸드폰을 받으려고 일어나는 모습이. 내가 여보세요. 여길 쳐다봐. 여기를 와. 이러는데 거기서 듣기에는 이런 소리로 들렸고 나 역시 그런 소리로 들렸어요. 실장의 소리가. 뭘까요? 일본 귀신?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했죠. 아, 디지털 공격이 시작됐구나.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은 어떤 전파를 타고 뭐 충분히. 어떤 걸 할 수가 있다. 언제쯤 일이죠? 그게 거의 5년? 5년 정도. 네. 혹시 지역 물어봐도 되나요? 일본에서? 규슈였어요. 규슈.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책을 냈거든요. 네. 책에서 그 오디오북을 만드는데도 음. 똑같은 소리가 녹음된 거예요. 내가 들려줄 수도 있어요. 얼얼얼 이거요? 네. 내 목소리로 녹음을 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할 목소리가 녹음이 됐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분 같이 감상해 보시죠. 이제 올라가셔야지요. 명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윤술의 선언이 떨어지자 천정대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 버티고 있었다. 봉금 그녀의 땅스린 봉금인 자름 눈바리는 봉비는 티낸 덤덤이는 봉검스린 봉금이는 던돈댐든 그님든 덤덤비는 덤덤 바테냥던 님는 덤덤비는 다트는 비는 덤덤 바텐단는 덤바리는 덤덤비는 덤덤 바텐단 당신 덤덤 바텐단 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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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따뜻한 덤덤 없이 뭔가 덤덤 좀 와, 이게 무슨 소리죠? 아니, 근데 무서워서 이건 정말 누구한테도 들려드리기 싫었었는데 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40년 경력에 엄청난 또 당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귀신을 무서워하신다는 게 전 조금 의외였어요. 전파를 타고 공격을 한다는 거를 음. 상상도 못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알지만 그때만 해도 처음이었어요. 그런 게 그런 뭐 영화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렇죠? 있죠. 예, 영화에. 착시나리 아닙니까? 일본 영화. 그 영화 보고 저는 저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실지당한 거예요. 제가. 귀신도 점점 진화를 하나요? 진화를 하죠. 확실히 진화합니다. 뱀도 이제 백반을 안 무서워하잖아요. 뱀도 진화를 하는데 귀신은 안 하겠습니까? 이야, 무섭네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 귀신은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고 일본 귀신은 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 귀신은 한을 풀어주면 그래도 어떻게 천도가 되는데 일본 귀신은 이게 원한만이 가득해서 이걸 어떻게 천도시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들어봤거든요. 한이라는 것은 네. 내가 무언가 더 살고 싶은데 누군가로 인해서 못 살거나 말 그대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할 일이 많고 뭔가 그러한 것들 한이라고 보면 원은 내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내가 원하지만 이루지 못했던 거 한은 억울한 거 이게 섞여서 원한이 되거든요. 원한. 네. 귀신은 대부분 제가 경험한 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이 좀 강하면 악귀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한이 강하면 천도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죠. 원이 아니에요. 강하면 그 원을 다른 이로 하여금 풀려고 하는 것이고 네, 한이 많으면 해코지해서 무조건 정을 취하려고 하죠. 반대네요. 네, 더 안 좋은 거네요. 그럼. 틀렸네요. 땡입니다. 네. 그러면요, 일반인들이 모르는 어떤 무당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나 일 같은 게 궁금하거든요. 이 시중에 공개되지 않은 있나요? 얘기해도 될까요? 이런 게 세상에 오픈돼도 될까요? 조심스럽긴 하죠.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지만 한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2004년도에 예산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8명의 노인을 도끼로 무참히 죽였던 사건이고 2명의 사상자가 있었어요. 그때에 기동대장을 하시던 분이 저에게 가끔씩 와서 이렇게 자문을 구했던 분이 계신데 범인을 잡았다. 근데 제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랬어요. 범인 아닌데? 그 사람 범인 아니야. 네. 범인은 산에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예산경찰서에서는 범인이 아닌 게 이제 슬슬 밝혀졌고. 그래서 다시 그때 내 기억에는 막 10개의 기동대들이 여기저기서 막 다 왔어요. 근데 그 기동대장이 내 말을 듣고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건이 난 장소 바로 뒷산에 야산인데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그리고 말을 하다가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대장님 올해 운으로 봤을 때 문서운이 없다. 진급운이 없다. 희한하다.
가면 분명히 범인이 거기 있는 거는 맞는데 문서운이 없다. 문서를 잡으면 안 된다. 그 이제 진급을 뜻한 거였어요. 저는. 그렇죠. 그걸 잡으면 1계급 특진을 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을 텐데 그걸 하면 안 된다. 왜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말이. 네. 그래서 이제 이 대장이 100명의 기동대들을 끌고 그 야산을 갔어요.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가가지고 맨 꼭대기에 가서 포위했어요. 포기했고 보니 그 말이 딱 생각나더래요. 아, 내가 진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내가 잡으면 어차피 진급을 못하니 밑에 부하 직원에게 줘야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너가 진급해라. 그러고 다 같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이야.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2003년도에는 전라도 진도에서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수지로 돌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보험 사기다. 보험을 타려고 하는 의도적인 살인이다라고 네.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 자녀들이 어렸는데 그 사랑하는 엄마를 아빠가 죽였다고 하니까 복역 중에도 찾아가질 않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세월이 이제 많이 흐르고 나서 어떤 경정분께서 저한테 이런 사건이 있는데 어떻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람 범인 아니다. 이건 무고한 사람이다. 이거는 밝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녀가 이제 그 경정하고 해서 정말 큰 사건으로 이게 돼가지고 국민청원에 올라가야 되는데 200명 사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사제들하고 신도들하고 다 했어요. 해가지고 청원에 올렸고 그게 발탁이 돼가지고 박준현 변호사가 네네.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이겼어요. 재심 전문 변호사. 재심해가지고 이겨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정된 거예요.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20년을 복역을 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무고다라고 얘기를 듣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감옥살이 하다가 못 나오고 돌아가신 거예요. 몇 달만 더 버텼으면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정말 많은 미제 사건들도 솔직히 말하면 무당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당 말 안 듣고 저는 사실 제 바람이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 이걸 뭐라고 이거는 타고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능력들을 타고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국가 차원에서 트레이닝을 시키던지 뭔가 이런 재능 개발을 시키던지 해서 이런 사건에 같이 도움을 주게 하던지 한다면 지금 많은 사건들이 많이 풀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게 형사분들이 와서 무언가를 청했을 때 해결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좀 글로벌한 질문인데요. 네. 우리나라도 물론 무당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무당들이 있잖아요. 물론 부르는 명칭은 뭐 각각 다를 겁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무당끼리 나라끼리 전쟁하듯이 A 나라의 무당이 B 나라에 살을 날린다든지 B 나라가 살을 날린다든지 무당끼리 그렇게 전쟁하는 경우도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쌈매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마치 이제 종교 전쟁 같은 그렇죠, 건데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쓴 책이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 자체가. 제가 벽사신공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일단 이 책은 조선의 퇴기사들의 이야기예요. 퇴기사는 귀신을 잡는 존재들인데 퇴마사가 아니라 퇴기사라고 말하는 게 맞거든요. 그 이야기인데 그 시대를 임진왜란으로 제가 잡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도 학계나 뭐 무교인들 안에서도 무당들도 임진왜란을 종교전쟁으로 절대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좋아하는 저의 시각에서는 그 모든 게 종교전쟁으로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1587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규슈를 평정한 이후에 하카타에서 칙령을 내렸어요. 일본은 신국이다. 그리스도의 사악한 법이 여기에 전파될 수 없다. 그러니까 베테랑과 기리시탄을 내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칙령인 거죠. 근데 요 시점에서 5년 후에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베테랑과 기리시탄을 전부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그 전쟁에 참여한 그 많은 영주들, 이 다이묘들 중에 상당수가 한 7, 80%가 기리시탄 다이묘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리시탄 다이묘 중에서 고니시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끄는 부대를 거기 총사령관이었는데 거기에 스페인의 신부가 타요.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전쟁에 참가한 거죠. 신부가 또 참관하고 또 그 고니시 옆에 가토라는 사람은 일령교 신자예요. 남묘 호량개교라는 압니다. 신자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품에 안은 고니시, 또 한쪽에서는 만다라 깃발을 휘두르며 행군을 하는 가토, 그리고 그 안에는 스페인 신부. 신부는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발을 디딘 신부예요. 그분이.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신부가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해서 싸운 거는 불교의 승병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종교 전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또 그런 시각이 가능하네요. 네. 임금이 나라를 버렸고 맞아요. 백성이 버려졌고 충신이 임금에게 버려졌고 마을이 불타고 근데 그 전쟁을 지킨 자들은 임금에게 버림받은 충신 그리고 버림받은 승려들 버림받은 국민들 근데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무교의 무당들은 더 일찍 억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자기 이름도 잃어버리고 무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었고 그래서 신들린 자들이 다 사찰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한국에 한 60%에서 70%의 무당들이 신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경문을 합니다. 그리고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각.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위태할 때 사람들이 과연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어딜까? 그곳에 누가 있었을까? 거기서부터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또 가장 큰 이유는 40년 동안 이 무교의 사제로 살면서 제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또 신령님들께 감사하고 그래서 이 감사함을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즘에는 이제 뭐 몇백 몇천으로 구술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책에 비법을 다 써서 놓습니다. 만약에 귀신들한테 시달리는 분들이나 영적인 공격을 받는 분들 그리고 이런 공부가 필요한 분들이 이 책을 접한다면 해답을 많이 얻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귀신의 침범이나 귀신이 집안에서 나를 괴롭히고 날 따라다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여기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제 아는 분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다 써도 되냐 이렇게 신랄하게 다 써넣어도 되냐 걱정할 정도로 제가 여기 써넣었고 겉표지 보시면 이게 부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책이죠. 예. 벽사신궁. 이 책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벽사신궁. 신궁. 표지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이 표지가 이게 부적이에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이거 까만 옷을 입은 사제는 네. 율령이라는 걸 들고 있는 거예요. 율령. 예. 아. 이걸 이 방울 소리를 방울영장이요? 울렸을 때 아. 예, 신이 눈을 뜨고 소원을 이뤄주는 여기는요? 네. 혼그릇을 들고 있어요. 나쁜 것들을 여기에 다 빨아들이는. 혼그릇. 네. 그 예전에 그 우리 영화 고스트 바스터즈 보면 그 진공청소기로 그 유령 막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그래요? 그거 못 보셨나요? 너무 재밌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롭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같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 아래쪽에 여러분 하이프 점수 한 번씩 쭉쭉 올려서 키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